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Thanks God it's Friday입니다. 부품 독립군 님이 홍시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약간 아직까지는 떨다 해서 한 2, 3일 있다가 먹자 해서 오늘 아침에 과일 대신 회사 와서 홍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교회 갔다가 부모님 댁 들리면서 골목에 있는 뭐 우리 농산물 이런 거 파는 마트를 갔다가 홍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홍시 좋아하시니까 홍시 사드려야지 해서 홍시 한 박스 사가지고 부모님 댁에 들렸었는데 또 회사로 부품 독립군님께서 이렇게 홍시를 보내주셔가지고 약간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시 하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조홍시가 그게 뭐 가물가물한 거야.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선조 때 박일로가 지은 조홍시가 하는 이덕형을 방문했을 때 쟁반에 맞춰놓은 이 조홍시를 보고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지은 시조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조는 이랬죠.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 하여도 품엄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일이 없으니 그를 서러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 때는 이 박일로에 조홍시가가 있다면 지금 현대판 또 조홍시가가 하나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또 찾아봤고요. 현대판 조홍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며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다.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치 빠르신 분들이나 우리 나훈아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채셨을 겁니다. 나훈아의 홍시 가사였습니다. 몇 년 전에 나훈아 콘서트 KBS에서 그때 생방송으로 했던 거 밤에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거든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 홍시뿐만 아니라 뭐 주옥 같은 노래, 갈무리, 영영 등 뭐 얼마 전에 그때 발표하셨던 뭐 소크라테스도 있지만 그 모든 곡을 부르실 때 딱 밑에 보면 작사 작곡 나훈아예요.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가요계의 황제가 있다면 나훈아 선생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사 하나도 보면 작곡도 정말 어려운데 가사도 보면 참 좋잖아요. 보면. 옛날에 노래방 뭐 20, 30년대 사회초년생 때는 노래방 가면 부장님들 이렇게 같이 가면 이 트로트 불러야 좋아하시니까 그랬을 때 그냥 갈무리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불렀었는데 지금 보면 참 가사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를 담아서 쓴 곡과 가사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홍시도 찾아봤더니 이거 처음에는 잘 못 읽겠더라고요. 자꾸 막 울컥울컥 해져가지고 다행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건강하게 아직까지도 잘 살아고 계십니다. 참 그런 것도 보면 복이다 그죠? 저희 어머니 오래 발순되셨고 아버지
84세 되셨는데 여전히 참 건강하셔가지고 너무나 제가 복 받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휴, 건강 얘기하니까 또 어제 우리 김양렬 센터장에 대해서 참 또 좋은 댓글, 명복을 비는 댓글 참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비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빛깔과 향기가 있다면 가끔 본 김양렬 센터장님은 깊고 조용한 갈색 그리고 커피 향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더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잊히지 않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뮤엘 버틀러의 말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남긴 분들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늘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생각하는 게 모차르트가 만 35살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좀 우울하다가도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막 기분도 좋아지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작곡을 했을까? 물론 레퀴엠이 모차르트 곡 맞죠? 장송곡이었던 퀴엠. 이런 곡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모차르트의 곡이 보면 참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만들어주나. 그래서 우리가 몇 세까지 살았나 보다는 얼마나 진짜 마비님 얘기처럼 어떻게 기억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주변에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기사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3사 셋 다 웃었다. 13년 만에 동반 흑자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HD 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31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2,400억에 영업이익 거의 4천억 기록을 했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24.6%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477.4%나 증가했습니다. 3분기 계절적 요인으로 조업 일수는 줄었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조선 자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호조세를 보였고요. 실적 개선은 현대중공업이 주도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97%, 1500%네요. 늘어난 20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같은 기간 26.5% 증가 3조 6천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대사모와 현대미포도 매출 각각 1조 6,400억, 1조 776억, 영업이익은 1,776억, 352억을 기록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고부가 선박, 물량 증가, 엔진 수익성 호조 등으로 견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앞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도 나란히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연간 기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연간 동반 흑자를 기록한 해는 2011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2007년까지 이 조선주가 우리나라 시장의 최고의 대장주였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오면서 확 빠졌다가 2009년, 10년에 다시 반등이 들어갑니다. 2011년까지 시장이 괜찮았었거든요. 2011년도에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그 반등에 그때 보면 조선사 그다음에 뭐 태웅 조선 단조 하던 회사
거기다가 이제 풍력, 또 그때 당시 대체 에너지까지 부각이 되면서 태움 같은 주식이 한 130배 났었는데요. 2011년이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2007년의 고점을 그때 돌파했다가 그러고 나서 소위 말해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 되면 조선사도 빅베스가 나오고 그때 수주했던 조선에 대한 뭐 취소 막 이런 것도 나옵니다. 막. 그래서 우리가 수주 산업을 갖고 수주가 저만큼 됐으니까 나중에 얼마의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최악의 경우를 또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주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증가했고요.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 해양 플랜트의 그 드릴십 부실을 털어낸 결과이고요.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FLNG, 플로팅이죠. LNG 생산 설비 등 고수익 선종 비중 확대 효과를 얻고 있고요. 올해 3분기 누적 흑자는 3,285억 원으로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발목을 잡은 저가 컨테이너선의 비중을 축소해서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256억으로 올해 누적 영업이익 68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에 어닝 쇼크 수준의 손실만 없다면 연간 기준 흑자가 예상됩니다. 조선 3사가 올해 이른바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서 중국 조선사의 저가 공세에서 선방한 모습인데 중국이 집중하는 컨테이너선보다는 가스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등 고부가치 선박 수주에 공들였고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데 중국 조선사 역시 호황기를 맞이해서 도크 증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 조선사도 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치 선박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양중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선주가 요구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기술력 초격차를 유지해야 중국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년 요 동기에서는 이제는 실적 잘 나오겠지 했다가 그 전에 코로나 때 저가 수주했던 것 때문에 그때는 또 작년에 원자재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인건비도 높고 그러면서 어닝 쇼크가 나는 바람에 베이스가 좀 낮기는 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올해 YY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이 났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100조대 에너지 공룡 탄생했다. SK이노베이션하고 ENS 합병법인 출범하나 봅니다.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법인이 1일 출범한다. 오늘이네요. 자산 100조 원, 매출 90조 원에 육박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민간 에너지 기업의 탄생이군요. 이런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SK는 그룹 차원의 고강도 리밸런싱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고요. 통합 SK이노베이션은 합병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석유화학 분야에서 그리고 SKENS는 천연가스 분야에서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해온 만큼 독립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노베이션의 사명은 유지되며 SKENS의 사명은 SK이노베이션 ENS로 바뀌고 사내 독립기업으로 운영이 되군요. 이노베이션 대표는 박상규 사장이, 추형욱 사장은 이 CIC의 대표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1962년
국내 최초 정유사로 출발을 했고요. 이때는 SK가 아니었죠. 석유화학 배터리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습니다. SK ENS는 1999년 SK 이노베이션에서 분할돼서 도시가스 지주회사로 출범을 했고요. 국내 1위 민간 LNG 사업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는 수소 등 그린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두 기업의 25년 만에 다시 합쳐지면서 SK ENS가 가진 전기 사업 역량과 SK 이노베이션의 R&D 역량을 합해서 미래의 에너지는 물론 배터리하고 ESS 등 전기화 사업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이네요. 합병법인은 자선 기존 아태 민간 기업 중 1위, 국영 에너지 기업을 포함하면 이 지역 9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영 에너지, 중국의 자회사에는 SK온과 SK 지오센트릭, SK 에너지, SKM 무브 등이 있네요. 삼각전 영업이 이게 에비타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5.8이고 세전이익은 2.4조. 매출 90조에 5.8조니까 영업이익은 한 6.5% 정도 나오네요. 자, 이번 합병은 SK그룹이 추진해온 리밸런싱의 핵심인데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 그리고 성장 모멘텀 확보 등의 명시적인 목표 뒤에는 11개 분기 연속 적자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을 살리자는 목적이 있다. 네, 하필 왜 그래 25년 만에 또 다시 합치냐. 네, 여기에 이제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SK온을 살리자는 거고요. 배터리 사업은 그룹 내 손꼽히는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지금 캐즘 이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만큼 SK온 살리기는 그룹의 숙제였고요. ENS는 매년 1조에서 2조 원의 안정적인 삼각전 영업이익을 내며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만큼 누적 적자 2조 원 이상인 SK온의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투자 재원에 힘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은 2030년 기준 전체 에비타 2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30년에요? 2030년에 전체 에비타를 20조 원을 달성한다고요? SK온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SK이노베이션의 알짜 자회사인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SK엔텀과도 합병을 하고요. SK온과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도 1일 CIC 형태로 합쳐지며 SK엔텀은 내년 2월 1일자로 흡수 합병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3개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는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교체했고요. SK이노베이션이. SK지오센트릭의 경우 어려워진 화학 업황을 고려해서 임원수를 21명에서 18명으로 줄였고요. 또한 내부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서 경쟁력 회복에 나서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는 매주 토요일 임원들을 회사로 소집하는 커넥팅 데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노베이션은 지난 30일 통합법인의 재무 안정성 강화 계획과 주주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 24년에서 25년 주당 최소 배당금을 2,000원으로 설정했고요. 통합법인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 ROE 10%를 달성하고 주주 환원율 35% 이상을 목표로 세웠다. 이노베이션은 향후 정유, 화학 및 배터리 소재에 이르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합병법인의 통합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는 2027년 이후 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둔다. 몸의 신박에서 한번 다뤘었죠. ENS의 주주랑 SK온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랑 다르죠.
성장주 투자를 하는 분하고 SK ENS는 안정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에 약간 가치주 투자자 분들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합병 발표가 있으니까 SK ENS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런 지금 당장 적자 나고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나는 그런 성장주 투자자 아닌데 왜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합병을 하느냐 하면서 발끈했죠.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 속에 그래서 이 주주환원 책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 언제가 되면 주주환원율 35% 이상 목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테스트 진전, 엔비디아 납품 임박 시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가 3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매출 79조 원을 냈지만 반도체 부문에서는 시장 기대에 못 미친 3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다만 HBM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4분기 HBM 매출 확대를 전망을 했습니다. 전자는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80조 정도, 영업이익은 9조 183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약 7% 증가를 했는데 이전 최고치 22년 1분기 77조 7,800억 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12%나 감소를 했죠. 영업이익률도 14.1에서 11.6으로 뚝 떨어졌고요. 반도체 DS 부문에서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3조 8,600억 이익을 거둔 것이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끌어내렸고 DS 부문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40% 줄었고 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의 절반 수준입니다. DS 부문에서 메모리 사업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AI 수요에 맞춰서 HBM과 DDR5, 서버용 SSD 등 고수익 제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HBM 매출은 전분기보다 70% 이상 늘었다고 되어 있고요. DDR5 매출 증가율은 10% 중반, 그리고 서버용 SSD는 30% 중반이라면서 고수익 제품 판매에 힘입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평균 단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한 자릿수 후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는 적자가 1조 원대 중반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전자는 HBM 관련해서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해 가겠다는 메시지를 냈고요. 복수의 고객사 용도로 HBM3 8단과 12단 제품 모두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그간 초미의 관심사였던 엔비디아 HBM3E 납품에 대해서 주요 고객사 콜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에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BM 수요는 엔비디아가 58%, 그리고 구글이 18%, AMD 8%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구글과 AMD 등 빅테크에 이미 HBM3를 판매 중이며 엔비디아도 납품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전자는 3분기 HBM 관련 매출에서 최신 제품의 HBM3E 비중이 10% 초중반인데 4분기에는 50%로 확대될 것으로 자신을 했고요. 특히 차세대 HBM에 대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와 협력도 시사를 했습니다. 25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6세대 HBM4에 대해서 복수의 고객사와 맞춤형 HBM 사업화를 준비 중이며 이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라고 하죠. 이 베이스 다이 제조 관련된 파운드리 파트너 선정은 고객 요구를 우선으로
내외부 관계없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TSMC한테 맡긴다고 했죠. 엔비디아 등 최종 고객사가 원한다면 자사 파운드리를 고집하지 않고 TSMC와도 협력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3분기 MX 모바일 쪽이고요. 네트워크 사업 매출은 30조 5,200억, 영업이익 2조 8천억. 그건 전분기보다 11.5에서 26.5% 이렇게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 그리고 갤럭시 워치 등 웨어러블 신제품 효과로 MX가 전체의 98%가량 매출을 올렸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매출 8조 원의 영업이익 1조 5,100억을 기록해서 전분기보다는 4.6에서 그리고 영업이익 49.5% 각각 늘었고요. 영업이익 성장세는 가장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파운드리에서 이렇게 적자를 난 걸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낮아진 거를 보면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죠. 작년 4분기까지는 안 좋았고요. 그죠? 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였고요. 거기서 1분기, 2분기 갈 때마다 계속 나온 얘기가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삼성도 하이닉스처럼 HBM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난다라고 한 3월 달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1분기 지나가고 2분기 한 6월쯤에는 날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 7월 달 실적 발표 전후로는 이제 곧 난다.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홍콩의 헤지펀드들이 한 3조 이상 요 퀄 테스트가 나구나 하면서 막 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퀄 통과를 못 해버렸죠. 못 해버리니까 7월 달에 그 실적 발표 때 원래는 한 8조 3천억이 컨센이었고 저희 여의도 쪽에서는 한 8조 7천억 잘하면 9조도 나올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6조 6천억에서 만약에 8조 7천억 8조 8천억 나왔으면 한 2조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8조 8천억이 아니라 10조 4,400억이 나오면서 한 1조 6천억이 더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때 왜 이렇게 숫자가 확 크게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퀄 테스트 이제 엔비디아랑 다 됐을 겁니다라고 계속 위에다가 보고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약간 땜빵으로 자 그런데 저희 실적 이렇게 좋게 나왔습니다라고 실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그게 주주들 일반 수익 주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숫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 총수에 대한 우리도 엔비디아 언제 됩니까 했을 때 이제 곧 됩니다 했다가 안 되니까 저렇게 숫자를 마사지해서 보인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이 되고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8조 6천억, 8조 8천억 이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이번에 여기다가 9조 2천억이 아니라 1조 6천억을 얹어주면 그러면 한 10조 8천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6조, 8조, 10조 그러면서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이 약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전용현 부회장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있는 그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드러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실적을 있는 그대로 낸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그 가이던스를 보면 4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걸 보면 일단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1월 달까지는 그래도 12월에서 1월 달까지는 전자가 다시 한 7만 원 선까지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번에 불신이 많이 생겼다 그죠? 네, 그동안에 이런 회계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이런 의심까지 할 정도로 네, 전자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영년 부회장 체제에서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내부적으로는 다 직원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삼성전자에 문제가 되는 그런 임원들에 대한 인사가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보더라고요.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분들이 또 싹 그대로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 인사에서 아웃이 되는 건지 네, 그 부분이 약간 시장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얘기가 반반입니다. 전영년 부회장을 반도체 수장으로 다시 앉힌 거는 그동안에 이 문제가 된 부분을 해결하라 라고 앉힌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12월 달 되면 인사가 나오니까 그죠? 한 달만 지나면 그 인사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나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자, 배터리만 300조 풀었다. 중국이 기업 키우는 방식.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게 중국하고의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중국은 또 뒷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라는 어마어마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계속 꼼꼼하게 좀 챙겨볼 생각입니다. 자, 과거 중국제는 물량 위주의 저품질 저가 제품 이미지가 강했다. 몇몇 품목에서 이런 이미지는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을 휩쓸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대표적이고 민수용 드론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중간재 분야에서는 사실상 중국제 없이는 안 돌아가는 분야가 수두룩하고 태양광 패널이나 각종 범용 절강 제품, 기초화학 제품 등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미래를 좌우할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속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배터리 회사로 시작한 BYD가 전기차 시장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테슬라의 매출을 넘어선 것은 충격적입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한국 업체가 상위권을 장악했지만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를 합쳐도 업계 1위인 중국 CATL 한 곳과 경쟁하기 쉽지 않습니다. 차이나테크의 급부상은 물론 해당 기업들의 치열한 노력과 과감한 R&D 투자의 결과이고요. CATL 한 회사의 올해 상반기 R&D 비용은 국내 배터리 3사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핵심 분야에 대해 엄청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 15년간 전기차 산업의 구매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을 포함해서 2,300억 달러, 약 300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썼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은 단순히 기업에만 맡겨둘 게 아닌 이유입니다. 똑같이 물량 경쟁을 하기 어렵다면 핵심 기술 분야를 찾아내 전략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참 무시무시하다 그죠? 이 배터리 쪽에서만 거의
이런 인센티브 세금 혜택 거의 300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썼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CATL하고 BID가 이 정도 크기 전에도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때도 보면요. 중국의 전기차에 우리나라 배터리 SDI나 LG화학은 보조금을 못 받았었죠. 그러면서 CATL하고 BID가 이런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그렇게 계속 중국 정부가 뒷배를 봐줬는데, 야, 얼마나 돈을 썼나 몰랐는데 300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썼다고 하네요. 자, 여기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가 싸니까 쓴다고 기술력 압도적 1위 돈 쏟아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 연초 되면 2차 전지 쪽도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 경쟁 구도에서 밀리면 미국의 인텔도 그랬고, 그죠? 최근에 삼성전자도 그랬기 때문에 이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질주하며 EU 등이 관세로 대응하는 가운데 그 경쟁력의 배경에는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 있고,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데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 가격을 낮췄습니다. BYD가 대표적이고, 배터리 제조사로 출발한 BYD는 완성차 기업을 인수하며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고, 배터리 등 차량 핵심 부품부터 완성차까지 직접 제조하며 생산 단가를 크게 낮췄습니다. 중국을 넘어 글로벌 확장을 노리는 BYD는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도 지금 노리고 있고요. 최근 중국 배터리는 이런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데, K배터리가 캐즘이 지난 뒤에도 중국을 넘지 못하면 시장을 선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의 배터리 기술을 압도적인 세계 1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호주의 국책연구기관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가 지난 8월 발표한 20년간 핵심 기술 추적 지표를 분석하니, 지난해 배터리 기술 연구 역량에서 중국은 86개국 중에서 1위, 76.1%나 되네요. 1위를 차지했고요. 전 세계 배터리 분야 논문 중 인용수가 많은 상위 10% 논문 중에서 76.1%가 중국 연구자들이 쓴 논문이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이어 미국이 5.6%, 한국은 3.9%네요. 독일 1.9, 호주 1.5%가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평가에서 2003년만 해도 미국이 1위였고, 2003년에는 미국이 30%, 다음으로 한국이 9.5, 중국이 6.4% 순위였는데 20년 새 중국이 완전히 장악했네요. 중국은 2014년 미국을 꺾은 이후 줄곧 1위이고요. 최재희 대경제정책연구원은 뛰어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CATL은 하이니켈 빼고는 대부분 다 한국보다 우위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ITIF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혁신 역량과 제품 품질 면에서 적어도 서구 기업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더 앞선다면서, 중국은 2009년에서 2023년 전기차 산업의 구매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을 포함해서 2,300억 달러, 약 300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썼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저가로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의 김광주 대표는
한국은 이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다 갖춘 중국을 벤치마킹 할 때라고 말했고요. 이미 세계 1위 CATL은 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들에 납품할 만큼 기술력 검증을 마쳤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도 지난해 35.1%에서 올 상반기 38.9%까지 올랐네요. 중국 제외입니다. 야, 중국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40%까지 올랐네요. 중국이 주도하는 값싼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고요. 업계에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캐점이 없다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 위친 CATL 회장이네요. 중국의 LFP 배터리는 싸고 안전한 대신에 한국이 주도하는 3원계 NCM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짧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고 합니다. CATL은 지난 4월 새 LFP 배터리 센싱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000km라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로 가는 징금다리인 반고체 기술에서도 앞서 있는데 그래요? 젤 전해질을 넣은 반고체 배터리는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서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난데 중국에서는 이미 칭다오 에너지, 웨이란 에너지 등이 반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으며 니오 등 일부 완성차 업체도 시범 적용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자, CATL의 R&D 인해 전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의 기술력은 대규모 R&D 투자에서 나오고요. CATL은 차세대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반고체, 전고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ATL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R&D 인력만 19,758명? 어마어마하네요. 상반기 R&D 비용은 85억 9천만 위안으로 국내 배터리 3사 합계보다 많았고 하나증권에 따르면 CATL의 R&D 비용은 2020년 35억 6,900만 위안에서 지난해 183억 5,600만 위안으로 3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R&D 투자에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제공해 산업을 키우고요. SNA 리서치에 따르면 2012년에서 22년 중국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36조 2천억 원으로 한국의 11배가 넘었고 R&D 국책 과제 지원금은 중국이 한국의 8배. 스케일이 다르다 그죠? 였다고 합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인재도 육성하고 있고 CATL은 상해교통대와 미래기술대학을 공동 설립해 연구 협력 중이고 이상영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중국 대학들은 기업체와 견줄 만한 수준의 배터리 제조 장비를 갖추고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한국과 기술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배터리 산업계가 캐즘 이후에 대비해야 된다는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이정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는 결국에는 기술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조에서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또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영준 성균 나노과학기술원 교수는 반도체의 ASML 같은 기업을 한국이 배출해 제품 자체보다도 제조 공정 단계의 혁신을 주도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ASML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EUV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조하는 회사죠. 김 교수는 배터리 기술력은 점차 비슷해질 것이라 점차 제조 공정 단계의 혁신이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핵심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읽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하나 남았네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유럽은 트럼프 재선에 어떻게 대비하나. 이제 대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유럽연합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달 25일자에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하는 EU의 모습을 전했고요. 이번 미 대선은 주사위 던지기에 비유할 정도로 예측이 어렵지만 유럽은 나름대로 대책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주축으로 상반기에 만든 미 대선 대응팀을 중심으로 집행위와 회원국 간의 대책이 수시로 마련되고 있고요. 27개 회원국 가운데 법치주의 위반으로 EU와 대립각을 세워온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드러내놓고 친트럼프 진영에 섰지만 나머지 회원국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대서양 양안 관계의 경제 안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EU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 시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은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죠. 지난해 EU는 총 대미 교역액 8,488억 유로와 무역 흑자 1,557억 유로를 기록을 했고 반면 2위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EU는 2,900억 유로가 넘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TF팀은 트럼프 당선 시 대규모 미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할 방침이고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고 무역전쟁을 시작한다면 유럽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어서 서구의 두 축을 이루는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분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EU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독일의 시름은 더 깊어졌고요. 무역 의존도가 80% 정도인 수출 대국 독일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긴다며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다. 남일이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식의 논평을 합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추산에 따르면 무역전쟁이 미중과 미 EU 사이에 발발하면 독일 경제는 2026년에 마이너스 1%, 28년에는 마이너스 1.5% 감소하고요. 독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버금가는 악재다. 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양측은 더 심하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조속한 종전을 공언해 왔고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공약 기준으로 1,182억 유로로 847억 원을 지원한 미국보다 335억 유로가 더 많습니다. 미국 지원액의 56%를 탱크와 미사일 등 첨단 무기가 차지하고요. 유럽은 트럼프가 복귀하더라도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 올해 초 500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해 실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지원을 중단한다며 유럽이 혼자 이 전쟁을 지속하기는 버겁다. 트럼프는 또 나토의 유럽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을 GDP 대비 3% 이상 올리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는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바뀌었다. 최악을 대비해서 EU보다 더 주도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일이니까 5일 대선하고 한 7일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딱 일주일. 하지만 누가 되는지 이제 결정이 나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악재이지 악재가 뉴스로 나온다든지 어느 한쪽이 결정이 되면 더 이상의 악재는 아니고 기업은 그 상황에 맞게 또 빠르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이제 마지막 이 큰 불확실성의 악재가 일주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몸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날씨가 아직까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